유럽 사회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에 크게 분노한 유럽인들이 미국산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며 불매 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타지 않고 맥도날드 간판을 내려버리고 있는 이 와중에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이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맹주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유럽에서 어떤 활약을 펼친 것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프랑크푸르트 사무실의 큰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제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토프 밀러예요. 전화기와 TV를 만드는 한국 회사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해왔어요. 제 사무실은 꽤 괜찮았어요. 짙은 색나무로 만든 큰 책상이 있었죠. 제 뒤에는 프랑크푸르트 최고 경영대학교에서 받은 졸업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모두에게 제가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제가 판매를 돕는 한국 제품들을 정말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과 미국 제품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물건들은 그저 싼 복제품일 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물론 직장에서는 이런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오래된 건물에 있는 제 넓은 아파트로 돌아가곤 했어요. 독일에서의 생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거든요. 매주 일요일에는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곤 했어요. 어머니는 전통 독일 음식을 차려놓으시며 제가 언제 결혼할 건지 물어보고 계셨죠. 전 그저 미소 지으며 화제를 바꾸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인강을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물은 회색이었지만 길은 깨끗하고 평평했죠. 예측 가능한 것들이 좋았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 편안한 생활이 곧 영원히 바뀌게 될 거였어요.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됐어요. 매출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제 상사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토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바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유럽 마케팅팀에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파리로 발령 내릴 겁니다. 제 머리가 번쩍 들렸어요. 파리요? 제가 왜 파리에 가야 하죠? 상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이 미국 회사들에 화가 나 있어요. 테슬라 매장 앞에서 시위하고 있고 맥도날드 간판을 내리고 있죠. 그들은 다른 제품을 찾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 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낫다고 설득하라고요? 이건 그냥 싼 전자제품일 뿐인데요. 그는 서류철을 제 책상 위로 밀어줬어요. 더 이상은 아닙니다. 숫자를 보세요. 서류철을 열어봤습니다. 차트와 숫자들이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를 더 신뢰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제품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죠. 이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크리스토프, 상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함께 변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겁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머니에게 알리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소고기 요리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죠. 제가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의 손이 냅킨을 꽉 쥐고 있었어요. 파리? 거기서 뭘 한다는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내 삶은 여기, 독일에 있잖아. 더 좋은 직장이에요. 어머니,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도 공허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프로젝트를 이끌게 될 거예요. 그 한국 제품들 위해서 어머니는 불호를 숨기려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국 물건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디선가 비롯됐는데 그 어디선가가 바로 집이었죠. 그냥 싼 복제품일 뿐이야.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회사를 변호했어야 했는데 그저 좋은 기회예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정말 믿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가던 곳에서 맥주를 마시며 만났을 때 친구들도 별로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브랜드 구매를 정말로 멈추지는 않을 거야. 제 친구 하일리가 말했습니다. 이 반미 감정은 곧 사라질 거야. 아마도 맥주를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하일리가 물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전혀요. 하지만 데이터에서 무언가가 제 눈길을 끌고 있었어요.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알아볼 거야.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2주 후, 텅 빈 아파트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은 다 쌌고, 가구들은 흰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제 안전한 공간이었던 곳을 둘러보고 있었죠. 머릿속에선 이미 파리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제품이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증명할지를요. 가방을 들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문을 닫았어요. 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살짝 낀 화요일에 파리에 도착했어요. 가벼운 안개가 에펠탑을 감싸고 있어서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제 새 아파트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집보다 훨씬 작았어요. 11구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향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제 아파트는 주방이 한쪽 구석에 있는 단 하나의 메인 룸만 있었어요. 깔끔하게 접은 셔츠들을 꺼내면서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죠. 한국 제품이 유럽인들에게도 충분히 좋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조차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새 사무실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파리의 실제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제가 항상 일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시장과 카페, 쇼핑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몽파르나스 시장에서는 아침 쇼핑객들 사이에 섞여보려고 했죠. 저는 키가 크고 확실히 독일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눈에 띈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보통이라면 어디에나 있던 미국 브랜드들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맥도날드 커피컵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애플 이어버드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죠. 대신 그들은 지역 브랜드나 한국 브랜드로 바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레라는 지역에서 조용한 카페를 찾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2명의 젊은 프랑스 남자가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 브랜드에서 물건을 사지 않을 거야.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지할 수 없어. 그의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무엇을 구매하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저는 거의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이건 단지 어떤 제품이 더 좋거나 싼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신념과 가치에 관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투표하고 있었어요. 제 비즈니스 마인드는 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몇몇 인맥을 통해 파리의 유명 대학에서 근무하는 카타리나 슐체 교수를 만났죠. 그녀도 독일인이었지만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치가 사람들의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었죠. 카타리나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키가 크고 회색 안경 뒤로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의 사무실은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검은 가구, 하얀 벽,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된 책장들. 아주 독일적이었죠.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구매 선택을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본 것을 설명한 후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예요. 하지만 왜 한국 제품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왜 그냥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구매하지 않는 걸까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가치에 관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노동자들을 잘 대우하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미국 기업들은 유럽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가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건 그냥 영리한 마케팅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그녀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아니면 당신이 질문 없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말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제가 한국 제품에 대해 정말로 생각해보지 않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사실에 기반의 결정을 내린다고 자부하던 제가 오히려 편견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파리 전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테슬라 전시장 밖에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었어요. 리옹시에서 뉴스 카메라가 촬영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맥도날드 간판을 내리고 있었죠. 바스티유 시장에서는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면을 대체하고 있었어요. 김치 한국 음식 만들기 키트가 프랑스 빵 바로 옆에 진열되어 있었죠. 이 시장에서 저는 에밀리아 베커라는 또 다른 독일인을 만났어요. 그녀도 파리로 이주해왔고 한국 제품을 파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저와 달리
에밀리아는 한국 문화를 사랑했어요. 그녀는 활기차고 진심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것에 열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고객들은 그녀의 열정 때문에 부스로 끌려오고 있었죠. 사람들은 단지 다른 제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다채로운 패키지들을 정리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들은 다른 가치를 원하죠. 한국 브랜드가 그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나요? 제 의심을 숨기지 않고 물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믿어요. 2달 전만 해도 그냥 일자리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제품들이 사람들의 구매 방식과 이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보고 있어요. 쇼핑객들과도 많이 대화했어요. 마리안느라는 나이 든 여성은 말했어요. 저는 제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요. 작은 선택들도 중요하죠. 토마스라는 젊은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라면이 더 맛있고 이 회사들은 환경과 노동자들에 대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에밀리아는 그녀의 한국 음식 부스 방문객이 2배로 늘었다고 언급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 비즈니스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이것이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정치적 긴장이 가라앉으면 사람들이 미국 브랜드로 돌아갈 거라고요. 저는 그때 제 앞에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오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의 편견을 정말로 직시하게 만들고 제가 진정으로 믿는 것에 대한 큰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할 그런 도전이요. 매일 밤 저는 작은 파리 아파트로 돌아와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적고 있었어요. 노트북 페이지들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죠. 유럽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고 제가 좋든 싫든 저는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파리의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매일 밤 잠이 들면서 저는 제 확신들이 균열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도 함께 변하거나 아니면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에 온 지 벌써 3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 제품 판매량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숫자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 판매량은 3배나 늘었고 미국 제품 판매량은 급격히 줄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파리 아파트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커피 잔들이 흩어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그 가치 때문에 선택하고 있다면 이 제품들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냥 또 하나의 온라인 상점이 아니라 이 제품들이 왜 특별한지 보여주는 문화관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름은 온 베를린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제 독일 뿌리를 기념하는 이름이었죠. 주로 중소기업 한국 회사들에 집중할 계획이었습니다. 좋은 제작 방식과 문화적 이야기가 유럽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었거든요. 밤새 일하고 있었어요. 계획으로 페이지를 채우고 차트를 그리고 비용을 계산하면서요. 아침이 되어 태양이 파리의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쯤 완전한 사업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안전한 회사 일자리를 떠나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어요. 찾은 창고는 파리 외곽에 있었어요. 삼성에서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사무실과는 전혀 달랐죠. 먼지가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고 거미줄이 구석구석에 걸려 있었어요. 난방은 가끔씩만 작동했죠. 하지만 임대료가 싸고 창고와 전시장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접 청소하고 있었어요. 손이 빨갛게 변하고 아플 때까지 바닥을 닦았죠. 선반도 설치하고 책상과 컴퓨터로 작은 사무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아픈 근육 하나하나가 제가 이 새로운 길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창고는 천천히 비어있고 더러운 공간에서 진짜 사업처럼 보이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적합한 제품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큰 한국 회사들은 이미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할 방법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것을 원했어요. 좋은 이야기와 관행을 가진 작은 기업들이요. 모든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고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죠. 심지어 아시아에 인맥이 있는 대학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천천히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방법과 친환경 포장을 사용하는 작은 비누 제조업체가 합류했죠. 농부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족 경영 식품 회사도 함께하게 됐어요. 한국적 디자인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만드는 의류 브랜드도 가입했고요. 각 회사는 제품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구에 대한 배려, 문화 공유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죠. 오픈하기 전날 변화된 창고에 혼자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30개가 넘는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이 놓여 있었죠. 이제 공간은 깨끗하고 밝아져 있었어요. 각 제품 뒤에 있는 문화적 의미와 좋은 관행을 설명하는 표지판도 설치해 두었고요. 파리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그건 아직 불확실했으니까요. 이 공간이 진실되고 정직한 무언가를 대표하고 있어서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저는 옛날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넘어서 전에는 단지 싼 복제품으로만 보였던 곳에서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픈 첫날 단 5명만이 우리 가게를 방문했죠. 판매액은 고작 30유로였어요. 카운터 뒤에 앉아 시계가 천천히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더 커지고 있었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오해한 걸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내 경력을 버린 걸까? 저는 실패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품들은 좋은 품질이었고 가격도 공정했죠. 위치도 찾기 쉬웠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였죠. 소셜미디어를 잘 다루지는 못해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했거든요. 하지만 파리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밀리아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소셜미디어 계획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광고에 쓸 돈은 없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했죠. 좋은 이야기와 진짜 제품들이요. 온베를린 코리아와 가치 있는 소비 같은 해시태그를 만들었고 정직한 리뷰를 해준다면 무료 제품을 제공하겠다며 지역 소셜미디어 스타들에게 연락했어요. 매주 워크샵도 시작했죠. 김치 만드는 법, 기본 한국어 단어 배우기, 또는 전통 공예 시도하기 같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 이상이 되었어요. 배우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었죠. 둘째 날, 10명이 방문했어요. 셋째 날에는 15명이 왔고요. 첫 달이 끝날 무렵, 매일 약 40명의 방문객이 오고 있었고, 판매도 꾸준히 늘고 있었어요. 워크샵은 우리의 비밀 무기가 되었죠. 항상 완전히 예약이 차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었어요. 가장 예상치 못했을 때 돌파구가 왔어요. 프랑스와 독일 TV 채널인 ART의 프로듀서가 연락을 했죠. 그들은 온 베를린을 쇼핑 패턴 변화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하루 종일 우리 가게에서 촬영하면서 우리 플랫폼 뒤에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저를 인터뷰하고 고객들이 우리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을 때 쇼핑은 정치적이다, 파리가 한국을 선택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려고 해서 우리 웹사이트가 다운됐어요. 주문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우리 창고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열쇠를 들고 문 앞에 서서 놀라움에 가득 차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기업 임원이었죠. 이제는 열성적인 유럽 쇼핑객들에게 그들을 옹호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첫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에밀리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한국차 세트를 진열하고 있었는데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게 비추고 있었죠. 아직도 그냥 영리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요.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면서도 흥분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움직임이야. 저는 대답했죠. 그리고 어쩌다 보니 내가 그걸 이끌게 됐네. 그날 손님들을 계속 도우면서 제품 뒤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물건들을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걸고 실패의 가능성에 직면하는 시련은 단순한 사업 성공보다 더 큰 보상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저는 새로운 이해를 얻었어요. 자신에 대해, 다른 문화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살지 선택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창고는 흥분된 목소리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선반은 계속 재고를 채워야 했고 전화는 계속 울리면서 기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다른 기업들의 전화가 오고 있었죠. 지치지만 짜릿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성공이 가져온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게가 TV에 소개된 후
큰 백화점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프랑스에서 가장 큰 마트 체인 중 하나인 까르푸가 연락해서 그들의 10개 매장에 온 베를린 코너를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노프릭스와 프랑프릭스라는 다른 대형 마트들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연락하더라고요. 이런 기회들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대형 마트들과 협업하면 우리의 한국 제품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지만 가치 기반 쇼핑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가 변질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너무 빠르게, 너무 크게 성장하면 고객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예전에 크리스토프라면 당장 이 계약들에 서명했을 거예요. 더 많은 돈과 성장에 열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새로운 크리스토프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성장하고 싶었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잃는 대가로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밤늦게 창고 사무실에서 이런 선택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독일에서 어머니가 전화하신 거였죠. 어머니는 제 파리 모험이 여전히 불안하셨는지 매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계셨어요. 프랑스 농업부 장관이 텔레비전에서 내 가게를 언급했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약간의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너희가 유럽인들의 쇼핑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하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우리를 언급했다니 전혀 몰랐어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커졌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저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내가 한국 제품에 대해 오해했던 것 같구나. 어머니로부터 나온 이 말은 정말 큰 인정이었어요. 수년간의 부정적인 생각 끝에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메시지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어요. 프랑스 농업부에서 저와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프랑스 전역에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장관이 우리의 쇼핑 방식은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준다라는 메시지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 중심부에 있는 웅장한 정부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벽에는 전임 장관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걸려 있었죠.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한국 농업 기술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진행됐어요.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프랑스 농부들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줬죠. 정부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어요. 몇 주 안에 그들은 이 기술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의 지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벨기에, 네덜란드, 심지어 독일까지도 한국 제품과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온 베를린은 더 이상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독일, 유럽, 그리고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파리로 떠난 지 거의 정확히 1년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소비자 자율성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주요 연사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믿었던 모든 것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였어요. 컨퍼런스장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객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고 박수 소리가 객석을 가득 채우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연단으로 걸어가 제 노트를 내려놓고 객석의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봤죠. 1년 전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아파트에 서서 파리로의 짧은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미국 제품을 거부하는 유럽인들에게 한국 제품을 마케팅하라는 임무를 받았죠. 저는 한국 제품이 서양 원본의 저렴한 복제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았습니다. 말을 잠시 멈추고 제 말이 침투할 시간을 줬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쇼핑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말이죠. 파리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구매 습관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에서 쇼핑의 의미에 대한 완전한 재고였습니다. 다음 40분 동안 저는 온 베를린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빈 창고에서 문화 현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요. 가치 기반 쇼핑이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진정한 이야기와 좋은 관행을 가진 제품들이 단순히 유용함이나 지위를 제공하는 제품들보다 어떻게 더 잘 팔리고 있는지 설명했죠. 한국은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마케팅이나 가격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즉, 유럽인들이 점점 더 중요시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환경에 대한 배려, 노동자의 공정한 대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진정한 혁신 말입니다. 유럽에서의 한국 제품의 성공은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대표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뒤이어진 기립박수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의미 있었던 것은 그 후의 대화들이었죠. 북미와 오세아니아에서 온 바이어들이 우리의 모델을 그들의 시장에 도입하고 싶어 했고 20개국의 대표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행사장 밖에 서서 프랑크푸르트의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바뀌었죠. 제 여정은 경직된 부정적 사고를 가진 기업 임원에서 문화 간 이해와 윤리적 쇼핑을 옹호하는 기업가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전화기를 꺼내 온 베를린 웹사이트를 열어봤어요. 우리 플랫폼에는 이제 100개가 넘는 한국 브랜드가 소개되어 있었고 각각 전통, 혁신, 그리고 가치에 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우리는 7개 유럽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전 세계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것, 하나의 운동이 되어 있었죠. 그때 파리에 있는 에밀리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말 새 워크숍 등록이 방금 200명을 넘었어. 더 큰 공간이 필요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다시 넣었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러야 했거든요. 어머니와의 저녁 식사였죠. 어머니는 제가 우리 컬렉션에서 한국차 세트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브릿지 클럽에 제대로 차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신호였어요. 택시가 익숙한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편안한 기업 세계화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생각에서 시작해. 두 번째, 파리로의 마지못한 임무를 거쳐. 세 번째, 소비자 행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턱을 넘어. 네 번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베를린을 구축하는 시험과 도전을 통해. 다섯 번째, 가능한 실패와 제 자신의 변화하는 신념의 실현에 직면하고. 여섯 번째, 마침내 유럽을 변화시키고 있는 가치 기반 철학이라는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기까지. 이 여정은 안전한 기업 일자리, 확신들, 그리고 편견들을 대가로 치렀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죠. 진정한 가치와 일치하는 목적, 그리고 진실에 굶주린 세상에서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만족감이요. 택시가 어머니의 건물 앞에 멈췄어요. 운전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조심스럽게 포장된 한국 도자기를 들고 내렸죠.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사이 어딘가에서, 편견과 이해 사이에서 저는 제 진정한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실화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